평생을 일해서 남은 건 이제 과수원 하나가 전부였다. 과수원을 대출담보로 쓰자는 거 아닌가? 강 씨는 놀랬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이제 남은 것마저 써버리겠다는 것인가? 얘야, 내 사정이 순간 어렵다고 우리 집 마지막 터전까지 잃고 싶지는 않구나. 아버지, 나중에 다 우리에게 줄 거잖아요. 어려울 때 미리 쓰자는 게 뭐가 다를까요? 이왕이면 절실할 때 써야 더 소중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말에 강 씨는 쌓인 감정이 폭발해버렸다. 확실하게 말했다. 니들한테 준다고? 나는 가진 거 전부 니들에게 줬어. 그런데 달랑 하나 남은 과수원까지 당연히 니들한테 줘야 하는 거냐? 강 씨는 속이 뒤집혔다. 우라가 치밀었다.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청주에 사는 65세 강희수 씨 이야기입니다. 하루 일과가 다 지나갔다. 하루하루는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일주일은 빨리 가고 한 달은 더 빨리 간다. 세월은 쏜살 같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달리고 있다. 쉴 새 없이 날아가 버린다. 늙어가면서 세월은 너무 빨리 흘러가 버린다. 강 씨는 생각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겠다고. 강 씨가 그렇게 마음을 다지는 건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전 강 씨는 마을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었다. 다들 가는데 혼자만 빠지는 것도 그렇고 해서 참가하기로 했다. 여행 경비는 각자 부담키로 하되 회비를 10만 원씩 객출하기로 했다. 비용이 좀 부담이 돼 얘들한테 부탁을 했다. 원래 자식들에게 부담되고 싶지 않았던 강 씨였다. 여행도 아내가 저 세상으로 떠난 이후 처음이었다. 3년 전 아내는 병으로 사망했다. 오랜만에 하는 여행이고 어릴 적 소풍 가는 마음처럼 다소 들떠 있었다. 그런데 막상 여행 경비를 조달하려고 보니 결국 얘들에게 할 수밖에 없었다. 전화를 둘 다 잘 안 받아서 문자를 남겼다.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간다. 20만 원씩 보내주렴. 얼마간 돌려주마. 아무 연락도 없었다. 한동안 염려를 했다. 돈이 안 되면 하는 수 없지 못 가는 수밖에. 체념하고 있던 중에 작은 애한테서 연락이 왔다. 아버지, 뜬금없이 무슨 여행이래요? 시골 자체가 여행이지 뭐 제주도라고 별 다르겠어요? 동네 사람들 다 가는데 어떻게 나 혼자 빠지기도 그렇고 해서. 저번 명절에도 용돈 드렸잖아요. 형도 드렸을 텐데 그걸 다 쓰셨어요? 강 씨는 바득바득 따지는 아들놈에게 빈정이 상했다. 니들 어려우면 할 수 없지 뭐. 내가 꼭 가고픈 것도 아니고. 작은 애는 자기 와이프하고 상의해서 조치하겠단다. 그러면 안 되는 거네하고 강 씨는 생각했다. 작은 며느리는 너무 꼬치꼬치 따지고 들어 될 수 있으면 나를 섞지 않으려고 했다. 그까짓 돈 20만 원의 며느리한테 모멸감 받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작은 아들에게 그냥 없던 걸로 하자고 했다. 이어서 큰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왔다. 아버님, 애비한테 들었어요. 제주도 가신다고요? 그래, 내사 꼭 가고 싶지는 않은데 동네가 다 가는 걸 혼자 뺄 수도 없지 않니? 애들 학원비가 엄청 올라가 저희가 사정이 좀 그래서요. 작은 서방님한테 부탁해 보셨어요? 강 씨는 피곤해졌다. 못 해준다는 거지? 아따 머리 아파. 그만해라 됐다. 전화를 끊고 강 씨는 뒷집 김 씨에게 부탁을 해 40만 원을 빌렸다. 김 씨가 말했다. 왜 아들놈들이 돈 없대? 우라질 놈들. 하나밖에 없는 애비 어쩌다 놀러 간다는데 다 소용없어. 우리 집 애새끼들도 그래. 에이 늙은 게 죄지 뭐.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만에 여행 한 번 가는 건데 뭐가 이렇게 힘든지. 강 씨는 갑자기 서글퍼졌다. 속상한 심정에 소주 한 병을 까 마셨다. 빈속이 아릿했다.
머릿속에서 번갯불이 번쩍거리며 스파크 현상이 벌어졌다. 순간 아찔했다. 최근 들어 자주 일어나는 증상이었다. 번쩍하면서 찡하고 머릿속에 전기 자극 같은 게 생기는 것이었다. 의사도 뭔지 모르겠다고 한다. 뒷집 김 씨가 찾아왔다. 마을 이장한테 들었는데 마을 서북면 쪽으로 길이 뚫릴 거라고 한다. 그런데 그게 확실한 건 아니라고 하더란다. 강 씨는 그게 자신과 뭔 상관 있나 싶어 심드렁했다. 아니, 서북면이면 강신의 과수원도 포함되는 걸로 아는데. 뭐라고? 우리 과수원을 강제 수용해버리는 거 아닌가? 관공서 놈들 말은 믿을 수가 없으니. 그게 아니라고 하던데. 김 씨는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듯이 말했다. 그 길이 무슨 길이냐 하면 새로 유원지 만든 태인리에서 올라오는 도로라는 거지. 강 씨는 좀 세부적으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김 씨는 말하는데 사족이 많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었다. 며칠 후 강 씨는 고춧가루를 빻아 애들 두 집에 보내줬다. 우체국에 들렸다가 동장을 만났다. 길이 생기면 우리 과수원이 포함되는지, 언제 측량을 하는 건지 물었다. 동장은 아직 확정적인 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수상한 건 기획부동산들이 움직인다는 말이 들리더라고 한다. 동장은 강 씨를 형님으로 부르는 거진 30년 치기였다. 아내가 있었을 때는 부부 동반으로 서울이나 인천, 부산 등 대도시를 자주 놀러 다니기도 했었다. 동장은 말했다. 길만 나는 게 아니라 유원지와 연계되는 파크를 조성한다는 소문이라면 국도 주변으로 그 과수원 쪽 입지만 한 데가 없어. 지역 활성화에도 긍정적이지. 그래봤자 다 돈 있는 놈들 돈놀이지. 우리 같은 촌노들은 떡고물이나 주워 먹는 거지 뭐. 강 씨는 체념한 듯 말했다. 좀 있다. 저녁에 술이나 한잔하고 갈래느냐는 동장을 뒤로 하고 강 씨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갔다. 사실 예전에 한번 야산부지에 상수리 나무를 심어볼까 싶어 일부 매입했다가 그 다음에 강제 수용당해 손실을 입은 일이 있었다. 정보를 모르니까 당한 거였다. 이번에도 또 땅 가지고 말들이 오가는데 알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나 투기는 그게 그 말이지만 일단 여유 자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있는 놈이 버는 거다. 강 씨 같은 촌놈들한테는 그림의 떡이었다. 대도시 뭉치 자금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이런 촌구석은 한 방에 모든 게 뒤바뀔 수 있다. 강 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자꾸 왼쪽 골반 부위 아래쪽에 약간의 통증이 느껴졌다. 통증이 규칙적으로 이어져 신경 쓰였다. 나이 들면 뭐 하나 고장나는 건 삽시간이다. 늙어서 고쳐 쓸 수도 없는 게 더 많다. 그나마 있는 걸 잘 간수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온 김에 병원에 들렸다가 가기로 했다. 해가 어둑어둑해질 무렵에야 진료를 마치고 나왔다. 의사 말로는 별다른 사항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시간이 되면 종합병원에서 MRI를 찍어 보기를 권유했다. 아버지, 여행은 다녀오셨어요?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큰아들이었다. 생신 때 못 갈 수 있어서 연락 미리 드린다고 했다. 가만 보니 내일 모레가 강 씨 생일이었다. 생일이라고 해야 아내가 있을 때 가족들이 모여 한 끼 식사 같이 하는 게 전부였다. 그나마 지금은 가족들이 모일 때가 거의 없었다. 저번에 한 번 봤는데 손주 녀석들이 엄청 자라서 몰라볼 지경이었다. 아버님, 저번 여행 가시는데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다음번 여행 때 꼭 해드릴게요. 생신 축하드려요. 친정집에 일이 좀 생겨서 찾아뵙지 못할 거예요. 작은 며느리였다. 안 보면 잊혀진다고 했다. 손주들 얼굴이 아련했다. 가족도 자주 봐야지 못 보면 그냥 남이다. 그날 밤 잠을 자려는데
왼쪽 엉덩이까지 통증이 이어졌다. 통증이 좀 심해지면서 옆으로 누울 수가 없었다. 이틀 후 강 씨는 서울에 도착해 전화를 했다. 아니, 아버님이 언제 올라오셨어요? 큰 며느리가 깜짝 놀랬다. 갑자기 사전 연락도 없이 불쑥 아버님이 연락이 와 당혹스러웠던 것이다. 내가 기니 병원에 가야 해서 말이다. 제1병원에 접수하면 바로 진료받을 수 있겠냐? 웬걸요? 오늘 접수하고 2주는 걸려요. 아버님이 오신 김에 접수를 하시고 가세요. 근데 내가 좀 나오면 안 되겠니? 내 걷는 게 많이 불편해서. 큰 며느리는 지금 애 학원에 태워다 줘야 하기 때문에 어렵겠다고 했다. 차가 막혀서 시내로 들어가는 게 힘들겠다고 한다. 그럼 접수부터 해놓고 니네 집으로 가면 되겠니? 아버님, 바로 내려가지 않으세요? 큰 며느리가 또 놀래서 묻는다. 서울에 온 김에 니들 집에 들러 식사라도 하고 가야지. 손주 녀석도 보고 싶고. 큰 며느리는 강 씨의 말을 끊었다. 아버님, 저희 집에 오셔도 애들 보기 힘드세요. 학원에서 밤늦게 오거든요. 오자마자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나가요. 아니, 그 어린 것들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니? 애를 너무 잡는 거 아니냐? 요즘 초등학생들 다 그래요. 전쟁이에요. 어쨌든 아버님이 오셔도 애 만나긴 힘들고 그러니 그냥 내려가세요. 매몰차게 말하는 큰 며느리가 섭섭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강 씨는 알았다고 말하고 작은 아들한테 전화를 했다. 아버지, 오늘 오시면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애들 일정이 있어서 틈을 내기가 어려워요. 저 역시 퇴사일로 바빠 야근하고 들어갈 것 같고요. 아니, 할아버지가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게 왜들 그렇게 어렵냐? 요즘 애들도 학업 스케줄이 꽉 짜여 있어서 저도 얼굴 제대로 못 보고 살아요. 강 씨는 갈수록 얘들과 멀어진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내가 떠나고부터는 더욱 거리감이 생겼다. 그리고 다가가면 자꾸 자식들이 돌아서는 것 같았다. 더 멀어질까봐 겁이 났다. 알았다. 애비가 어쩌다 서울 와서 얼굴이나 볼까 했는데 니들 정말 너무 하는구나. 강 씨는 역정이 났다. 오늘이 내 생일이다. 생일날 애비가 사정을 해도 손주들 얼굴도 못 보게 하는 게 자식들 도리냐고 물었다. 생일날 서울에 온 애비한테 축하는커녕 쫓아 내치기만 하는 니들에게 크게 실망했다. 작은 아들은 죄송하다고만 한다. 자신도 오늘도 퇴근이 늦을 것 같고 그래서 시간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아버지, 다음번에 시간 내서 찾아뵐게요. 저희도 식구들이 다 모여 식사하는 일이 드물어요. 강 씨는 자식놈들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생일이라고 자식들한테 축하는 고사하고 빈축만 산 꼴이었다. 이렇게 늙어가는 자신의 처지가 참담했다. 이틀 후 아버지, 제가 긴히 만나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작은 아들애가 전화를 했다. 만나서 할 말이 있단다. 뭔지 불안스러웠다. 내가 요즘 몸이 불편해서 많이 못 움직인다. 이곳으로 네가 와야 한다. 알겠어요. 제가 직접 찾아뵈어야지요. 몇 시간 후 작은 아들애가 집에 도착했다. 서둘러 오느라고 주차 위반 딱지를 떼지도 못한 채 차를 몰고 온 것이다. 그렇게 다급한 일이라면 무슨 일인지 뻔했다. 아버지, 제가 이번에 사업 확장을 했는데 자금이 부족해요. 은행에서 자금이 일시 동결돼서 시간이 걸린다네요. 그래서 아버지, 과수원을 담보로 대출을 조금 받으면 해서요. 강 씨는 놀랬다. 과수원을 대출 담보로 쓰자는 거 아닌가. 평생을 일해서 남은 건 이제 과수원 하나가 전부였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이제 남은 것마저 써버리겠다는 것인가. 얘야, 내 사정이 순간 어렵다고
우리 집 마지막 터전까지 잃고 싶지는 않구나. 아버지, 나중에 다 우리에게 줄 거잖아요. 어려울 때 미리 쓰자는 게 뭐가 다를까요? 이왕이면 절실할 때 써야 더 소중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말에 강 씨는 쌓인 감정이 폭발해 버렸다. 확실하게 말했다. 니들한테 준다고? 나는 가진 거 전부 니들에게 줬어. 그런데 달랑 하나 남은 과수원까지 당연히 니들한테 줘야 하는 거냐? 강 씨는 속이 뒤집혔다. 우라가 치밀었다. 니들은 애비한테 손주 한 번 얼굴 보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 놈들이다. 결혼하면 남이 된다더니 딱 니들이 그렇구나. 니들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부터 우리가 언제 남보다 더 좋은 시간을 보냈더냐? 맘보다 못하게 살고 있잖아. 꼭 돈이나 필요해야 찾아오고 내가 니들한테 뭐냐? 아버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만 특별한 거 아니에요. 왜 아버지는 자식을 꼴사납게만 보세요? 꼴. 니들이 나에게 하는 짓들을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산다고? 너 정말 그렇게 믿고 있냐? 강 씨는 속에서 열불이 났다. 그래서 니들은 애비한테 못한 게 없고 잘했다 그거냐? 1년이 넘어가도록 손주 얼굴 한번 안 비춰준 놈들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냐? 언제 내가 큰 걸 바랬냐? 돈을 달랬냐? 작은 아들이 자기 딴에 답답하다는 표정이었다. 노인네가 괜히 서운한 감정에서 그런다는 얼굴이다. 저희도 더 잘하고 싶지요. 그렇지만 지금 세상 사는 게 간단치 않잖아요. 남만큼 애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노력해도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아버지한테 일부러 소홀한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한 가지 물어나 보자. 도대체 그 어린 것들에게 무슨 공부를 그렇게 많이 시키냐? 꼭 그렇게 해야만 공부를 잘한다는 거냐? 아버지, 답답한 말씀 하지 마세요. 남들은 더해요. 한번 뒤떨어지면 격차를 좁힐 수가 없어요. 고등학생보다 지금이 돈이 더 들어가요. 지금 저희 형편으로는 만족할 만한 공부를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애엄마도 지금껏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네 자식 공부 마음껏 못 시켜 가슴에 못 대었으면 그런 자식에게 도움도 못 준 이 애비도 미안해야 하는 거냐? 나는 너희들 키우는데 다 줬다. 더 이상 줄 것도 없고 이젠 니들이 알아서 해나가야 하지 않니? 작은 아들은 죄송하다고 한다. 바쁘게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강 씨는 이제 믿을 수 없었다.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 얼마나 될까? 혼자 있는 애비. 걷는 것도 힘겨운 애비를 나 몰라라 방치하고는 이제 돈이 필요해서 찾아와 애걸한다. 강 씨는 통증이 심해져 진통제를 먹었다. 아버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저에게는 빅 찬스예요. 이런 기회는 인생에서 몇 번 올 수 없을 거예요. 자식 잘 되면 아버지도 좋잖아요. 네, 강 씨는 몸이 어디 많이 안 좋냐는 걱정 한 번 안 하는 자식놈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내일까지 알아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연락 없으면 안 되는 거로 알면 되겠다. 잔뜩 심통이 난 아들애를 반강제적으로 보내고 나서 강 씨는 누웠다. 왠지 눈물이 흘렀다. 세상에 혼자 있다는 생각에 너무 외로웠다.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오히려 남보다 못한 거였다. 기대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강 씨는 큰아들에게 연락을 했다. 오늘 MRI 촬영하고 바로 내려갈 거다. 너네 주려고 꽃감을 한 박스 가져왔다. 너나 며느래나 누구 시간이 되는 사람이 받아가라. 니네 집에 들렸다 갈 수도 있는데 손주 얼굴도 보기 어렵다는 니들 성화에 그냥 가야겠다. 아버지, 저는 시간이 안 되고요. 애엄마한테 연락해 놓을게요. 아셨지요? 병원에서 대기하는 동안 큰며느리가 연락을 했다. 차를 가지고 올 거니? 네, 아버님 계신 병원 안으로 들어갈 테니
거기 음료 코너 있는 데로 잠깐 오세요. 20여 분 후 강 씨는 큰 며느리를 만나서 꽃감 상자를 차에 실어줬다. 큰 며느리는 차 안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빨리 가봐야 한다며 손 한 번 흔들더니 그냥 가버렸다. 차가 멀어져 안 보일 때까지 강 씨는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자식들이 내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져가는 순간이었다. 누굴 탓할 것도 없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너무 간극이 깊었다. 다시 노력한다고 될 것이 아니었다. 모든 건 내 팔자다. 내가 키운 자식들로부터 내쳐진 건 뇌가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유했다. 보호자가 한 사람 있어야겠다고 한다. 고관절염자 통으로 한 달 정도는 입원해서 치료 경과를 봐야 한단다. 나이가 많아 치료가 간단치 않단다. 또 쉽게 낫지 않을 수도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씨는 망설였다.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하나. 작은 아들 쪽은 얼마 전에 과수원 담보를 해주지 않아 전화도 잘 안 받는다. 큰 아들 쪽은 방금 큰 며느리가 왔다 가지 않았는가. 막상 다시 또 오라고 하려니 난감하기만 했다. 강 씨는 병원 대기석에 앉아 고심했다. 한나절 동안 한 끼니도 못 먹었더니 어지러웠다. 눈물이 났다. 서러움이 올라오고 망망대해에 혼자 떠 있는 느낌이었다. 암담했다. 자식들이라고 왜 이렇게 어렵고 불편한지. 갈수록 관계가 더 멀어져 가고 있다. 아내가 있었던 때가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었지만 사실 그때도 크게 다른 건 없었다. 아들들이 자식을 낳으면서 그 자식들이 커나가는 과정에 부모는 멀어져 버리는 것이었다. 아무리 고심을 해봐도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3시간을 대기하다 마침내 강 씨는 하는 수 없이 입원 수속 밟기 위해 큰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당장 입원해야 한다니 누구 한 사람 왔다 가야 하겠다. 얼마 후 큰 며느리가 다시 나타났다. 아버님, 아까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이게 뭐예요? 2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고. 큰 며느리는 툴툴거리며 강 씨를 타박했다. 입원 수속 서류를 작성하고 강 씨의 입시를 보고 큰 며느리는 바로 갔다. 애들 학원에 데려줘야 한다고 급히 서둘러 나갔다. 횡하니 병실에 혼자 남아 다른 병실 환자들의 풀죽은 모습이나 바라볼 뿐이었다. 입원 이튿날 큰 며느리가 꽃을 가져다 꽂아놨다. 애들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대답이 없다. 그리고 밑반찬이라고 서너 개 놓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라며 바쁘다고 나갔다. 4일째 토요일에 두 아들 내외가 함께 병문안을 왔다. 그때 강 씨는 진통제를 맞고 잠을 자고 있었다. 밤새도록 통증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작은 아들은 회사에 나가야 한다고 금세 나갔다. 강 씨가 어렴풋이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두 며느리가 얘기하는 게 들려왔다. 큰아들은 담배 피우러 나간 모양이었다. 아버님은 연세도 있고 그러는데 왜 과수원을 하시는 거예요? 작은 며느리가 물었다. 글쎄 말이야. 고집이 황소고집이니 자식들 말을 들으려고 안 하시니 갑갑하지. 그 과수원은 이제 사려는 사람들도 없다면서요? 요즘 수입 과일이 판을 치는데 영세 과수원들이 버틸 수 있겠어요? 알짜배기는 논이었는데 그건 형님네하고 우리하고 결혼 자금으로 사용했다잖아요. 그럼 정말 남은 건 과수원 하나인가요? 큰 며느리는 땅이 꺼질 듯 한숨을 길게 쉬며 말했다. 그렇지. 아버님이 가진 모든 건 그 과수원이 달랑 하나지. 강 씨는 속으로 그랬다. 쟤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시아버지 흉보는 것 같은데 자기들을 위해 논이고 바치고 다 팔아 아파트 사는데 전부 보태줬는데 돈도 안 되는 과수원 하나 남은 시아버지가 한심하다는 건가? 도대체 자식들은 부모에게 주는 건 없으면서
오로지 받으려고만 한다. 강 씨는 일부러 헛기침을 했다. 창가에 내다보며 서 있던 며느리들이 놀라 돌아봤다. 오늘 수고했으니 가고 내일부터는 올 필요 없다. 혼자 있고 싶구나. 그때 큰아들이 들어왔다. 다시 또 얘기했다. 올 필요 없다고. 괜찮으시겠어요?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강 씨는 눈을 감고 고개를 흔들었다. 손짓으로 얼른 가라고 했다. 며느리들은 시아버지가 자신들을 반강제적으로 쫓아내고 있다는 걸 느꼈다. 마치 다 소용없다는 듯이 말이다. 강 씨는 앞으로 남은 병원 생활이 끔찍했다. 그런데다 얘들까지 들락거리면 더 힘들 것 같았다. 또 온다 해도 도움될 일도 없다. 며느리들이라고 해야 뭘 마음대로 시켜 먹을 수가 있나. 상정 같아서 거북살스러웠다. 아들놈들이 더 괘씸했다. 자식놈들 결혼할 때마다 있던 밭 2만 평, 논 9천 평 차례로 팔아 집값에 보탰다. 하다못해 키우던 젖소 20마리도 팔았다. 땅을 팔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다. 과수원 소출은 얼마 되지 않아 사실상 적자였다. 이제 남은 건 과수원, 그 애물단지 하나였다. 그럼에도 과수원을 집착하는 건 강 씨의 아내에 대한 마지막 사랑이었다. 아내는 생전에 과수원을 가꾸고 꾸미는데 집중했었다. 일체의 농약도 없이 과수를 생산했다. 그것을 주로 가족이 소비했다. 그런 아내의 마음이 온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 과수원을 팔지 못했다. 입원해 있으면서 강 씨는 손주들을 공휴일에 얼굴 몇 분 본 게 전부였다. 얘들이 그새 몰라보게 자랐다. 손주들 얼굴은 공부에 시달린 흔적이 엿보였다. 그런 마음으로 봐서 그런지 지쳐 보여 안타까웠다. 그래도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른다. 두고두고 잊지 못할 말이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생생할 것이다. 말 한마디가 이토록 소중할 줄이야. 그 말 속에 바라던 모든 게 함축돼 있었다. 힘들 때, 외롭고 지칠 때 그 말을 떠올릴 것이다. 그 말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편안케 해줄 것이다. 강 씨는 아주 오랜만에 마음이 흡족한 느낌이었다. 비록 몇 분이었지만 말이다. 그 짧은 시간이 강 씨에게는 한 줄기 희망인 것이다. 병원에 입원한 동안에 동네에서는 소란이 벌어졌던 모양이다. 신설 도로가 생기는데 강 씨 과수원이 포함된 인근 지역에 테마파크가 조성된다는 것이었다. 곧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획부동산들이 움직였다는 말도 사실이었는지 강 씨에게 연락이 안 된다고 난리들이었다. 인근 지역 땅 소유자들 중에는 이미 처분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강 씨는 퇴원하는 날 택시를 불렀다. 동장에게 전화를 했다. 이따가 만나자고 하여 민원센터로 갔다. 동장의 말에 따르면 지금 적당한 가격에 팔아도 10억이 넘을 거라고 했다. 강 씨는 무척 놀래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정말이냐고 몇 번을 물어봤다. 당장 돈이 급한 강 씨는 어쩔 수 없었다. 허가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그 정도 금액이면 욕심내지 말고 처분하자는 결단을 내렸다. 분명히 아내가 주는 선물이었다. 정말 이번만큼은 자신을 위해 돈을 쓰자고 마음 크게 먹고 있었다. 강 씨가 과수원을 처분하고 며칠 후 소문은 흘러 자식놈들 귀에 들어갔다. 특히 작은 아들 내외가 득달같이 달려왔다. 손에 과일 바구니와 소고기 등심이라고 들고 왔다. 작은 며느리가 하소연을 했다. 아버님, 저희가 급해서요. 아이들도 커가는데 처음부터 우리는 형님네에 비해 부족하게 시작을 했잖아요. 아버지, 그래요. 우린 시작이 너무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더 잘 아시잖아요. 자기들이 부족하게 시작했다고? 너희들이 결혼 생활을 그렇게까지 부족하게 시작했다면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많다는 거냐? 나는 너희들 말을 수긍하지 못한다. 나중에 온 큰며느리가 시동생에게 한마디 했다. 서방님, 우리보다 어렵게 시작했다는 말을 진심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부족한 자금을 저의 친정엄마가 폐물을 팔아 보태 주었어요. 그런 노력이나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맞지요. 작은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형님, 지금 우리한테 시비 거시는 거예요? 아니, 친정에서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어차피 우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시작한 건 맞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엉뚱한 방향으로 말을 돌리면 뭐 하자는 겁니까? 동서, 말을 막 하네. 위아래도 없어. 큰아들이 나섰다. 그만들 해요. 지금 아버지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따질 게 있으면 나중에들 해요. 눈을 감고 있던 강 씨는 두 자식, 내외들에게 말했다. 애비 병실에서 하는 짓들을 보면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이 후회스럽다고.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짐스럽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련다. 너희들은 남보다 못해. 너희들 자식에게는 너희들 같이 가르치지 말라고 알려주고 싶다. 내 자식들이지만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인 게 부끄럽다. 부모가 된 게 죄는 아니다. 너희들도 자식을 키우면서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강 씨는 말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여생을 살기로 결심했다. 이제 너희들은 남이다. 찾지도 만나지도 않을 것이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 남아 내 자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살다 가야겠다.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너희 엄마나 나중에 나의 재산은 필요 없다. 살아생전에 받지 못한 효도를 죽어서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부질없는 짓이다. 자식들은 강 씨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너무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불효를 했다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다. 자신들을 낳아주고 키워준 아버지한테 무슨 짓들을 했는지 알고 눈물을 흘리는 걸까? 그것도 모를 일이다. 분명한 건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다. 그로부터 3일 후 강 씨는 간단히 짐을 꾸려 어디론가 떠났다. 늦게서야 그 사실을 안 자식들이 난리가 나서 수소문해봤지만 강 씨는 온데간데 없었다. 강 씨는 휴대폰 번호도 바꿨다. 모든 걸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봐야겠다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나도 한번 해보자고 마음을 다졌다. 행복이 무엇이길래 잡힐 듯 잡히지 않았단 말인가. 지금 내가 행복한 거 아닌가.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자제분들은 어떤가요? 작은 선물이라고 해주던가요? 몸이 아플 때 잠자리라도 챙겨주던가요? 용돈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먹고 싶은 거라도 물어보고 사오던가요? 물질적이고 금전적인 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마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거라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물질적인 도움 하나 안 주는 자식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효도한다고 보시나요? 감사합니다.